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년도 국가직 7급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간단한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지하고 해설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총평은 뭐 간단히 보셔도 되지만 해설지는 반드시 좀 참고하셔가지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7급이 이제 끝났습니다. 국가직 7급이 끝났고 10월 달에 지방직 7급과 서울시 7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패턴을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10월 달 시험에 하나의 큰 준비가 될 겁니다. 해설지는 반드시 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국가직 7급 행정학은 2017년부터죠. 2016년도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17년부터 행정학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17년부터. 그래서 뭐 구급과는 현저한 난이도 격차가 있게끔 출제를 하고 있죠. 이런 흐름이 이번에 19년도 국가직 7급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문제 정도가 항상 기존의 출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시면 18번 문제하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거든요. 18번이나 20번 같은 문제가 기존의 출제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 시험이 아니라 90점 만점 시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두 문제 정도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도 지문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꼈던 난이도나 이런 것은 여러분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근데 이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5번 있죠? 총평 5번 보면 4번과 5번이 결합돼 본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틀린 거. 보통 틀린 것을 골라라가 17문제 정도 된다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가 3문제 정도 돼요. 틀린 것을 골라라가 가장 많다. 답을 구하기는 쉽거든요. 근데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시험 문제는 옳은 것을 골라라가 무려 9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 옳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까지 결합이 되어버리니까 수험생들이 시간적 압박이 가해지면 이런 데서는 꼭 한 문제 정도를 더 틀립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분야별 이제 출제 비중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로 봤을 때 경험칙상,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상반기 서울시를 봤을 때 80점 정도가 합격권을 기준점으로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5점, 75에서 85 이 사이가 합격권의 점수가 될 겁니다. 만약에 디테일하게 출제됐는데 시간적 압박, 예컨대 행정학만 기존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뭐 다른 과목도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시간적 압박이 가니까 80점에서 플러스 5점보다는 80점에서 마이너스 5점 이 사이가 더 형성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점수가 좀 낮았다 할지라도 시작이잖아요. 이제 10월 달에 있으니까 10월 달에 좀 하시고 10월 달의 준비는 기출문제입니다. 역시 행정은 기출문제를 좀 꼼꼼히 보시고 기출문제집을 좀 꼼꼼히 보시고 새로운 패턴 같은 문제는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흡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1번 티브 가설입니다. 티브 가설의 가정이 아닌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난이도 상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풀 때 이 책형 다인데 빠른 속도로 풀었을 거예요. 하반부에 가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죠. 티브 가설은 굉장히 난이도 중하죠. 하나 중하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재에서도 여러 번 다뤘고 또는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다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해설지에 교재 몇 페이지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싶은 사람은 교재를 다시 한번 떠들어 보셔도 되고 밑에 해설로 충분한 겁니다. 그럼 밑에 해설 전제 조건 자체가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죠.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맞죠?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맞죠? 안전한 정보죠. 일부 효과가 존재한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답은 3번이죠. 티브 가설은 첫 번째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되죠. 규모의 경제가 없어야 되고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각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A란 지방정부는 노인복지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B라는 지방정부는 취업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동이 자유롭죠. 이사 비용이 제로입니다. 오케이? 이사 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소득이 배당 소득이란 뜻이죠. 규모의 경제가 없다는 것은 평균 비용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지방 공공재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이게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갑시다. 2번 역시 난이도 하짜리 문제입니다. 난이도. 우리 7급 수험생들한테 이 정도는 난이도 하죠. 다음 관련 있는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이중 브레이크죠. 정전에 대비해서 건물 자체적으로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거. 전부 다 뭐예요? 가해성이잖아요. 이런 거면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가해성이 있잖아요. 창의성이 제고 있어. 가해성 장점이 뭐예요? 여분을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제고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2번이요. 수단적 가치보다는 본질적 가치.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질적 가치는 공익이나 정의입니다. 그래서 롤스의 정의에서 파급되어 나온 자유, 평등, 사회적 형평성 등이 본질적 가치죠. 가해성은 당연히 수단적 가치입니다. 오케이. 여부는 하나 더 가지고 있음으로써 행정체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형평성과 상충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능률성과 충돌관계죠. 왜? 여부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비용이 더 들죠.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능률성, 경제성과 충돌하는 거지 형평성과 충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옳은 거 오라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를 봅니다.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우리 기본서에는 후기 인간관계론 그 페이지 써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적극적 인사행정 파트에 이게 핵심 체크를 해서 박스로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합리적 경제인간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계가 더 부합한다. 지금 옳지 않은 거거든요. 옳지 않은 거 맞습니다. 후기 인간관계론은 자아실현인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 경제인은 과학적 이론이에요. 후기 인간관계론 HRL QWL로 대표되는 후기 인간관계론은 자아실현인을 전제로 합니다. 2번 개인은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둡시다. 대표는 맥그리그 Y이론, 아지리스, 성숙이론 등은 저 Y이론이야. Y. 근데 후기 인간관계론이죠. 후기 인간관계론은 자아실현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자아실현인은 전부 다 뭐예요? Y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자아실현인은. 그러면 맥그리그 보고 와서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나요. 맥그리그는 X이론도 있고 Y이론도 있잖아요. 자아실현인은 대표적인 Y이론이거든요. 아지리스, 미성숙, 성숙에서 성숙한 인간이 Y론적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점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인간적 만족감을 충족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2번 봅시다. 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복잡인이죠. 복잡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후기 인간관계로는 복잡인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4번 갑시다. 페로의 기술 유형이죠. 페로의 기술 유형 중 가업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다? 공학기술입니다.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둘 다 높은 것은 공학기술이고 둘 다 낮은 것은 장인기술이죠. 오케이. 여러분 해설지 보시고 되고 기본서 보셔도 됩니다. 5분 더 갑시다.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우리가 관리형 문풀반에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감사원 사무차장은 뭐예요? 과거에는 별정직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일반직으로 바뀐 거죠. 과거에는 별정직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일반직이죠.
이거 뭐 지금 현재는 일반적이니까 답이 뭐 답은 1번입니다. 감사원 사무차장은 과거에는 뭐한다? 별정직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또 관령문풀반 바로 시험 보기 직전에 이걸 한번 다뤘었던 거고,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정무직입니다. 국무총리실 얘가 좀 그러죠. 국가정보원 차장 정무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이 별정직이고 국가정보원장과 정보원 차장은 정무직입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이게 정무직 맞아요. 정무직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법 등이 또 그 전에 또 바뀌면서 그러니까 제가 해놨는데 구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있었어요. 국무총리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은 없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전에 있었고 그 전에 얘는 정무직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무직이었죠. 그래서 얘만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 사무차장만 뭐 일반직이 된 겁니다. 일반직.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6번 갑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뭐예요?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이죠.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거죠. 경찰청은 17청 중에 하나인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처럼 중앙행정,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이죠. 서울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 서울지방경찰청 밑에 강남경찰서도 있죠. 강남경찰서도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이 두 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치안이죠? 누구? 국가죠.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를 이제 우리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그러죠. 이제 옳은 걸 고려하였습니다. 국가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 말이 안 되죠. 행정학에서 배우는 법인은 국가와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행정학에서 배우는 법인은 국가와 지자체만 있는 거죠. 2번 전문 분야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봅시다. 이거 맞죠? 일단 여기 맞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부분 단점이에요. 왜? 지방행정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지방행정의 관점에서는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게 뭐예요? 전문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치안의 업무는 동사무소 공무원보다 경찰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광역행정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전국적으로 통일적 업무죠.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 보면 이 세 개가 딱 밑줄이 되어 있어요. 장점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전문성 맞죠? 그러면 행정기관의 중복을 요것도 맞죠? 요건 단점으로서 맞고 얘는 장점으로서 맞는 거죠. 어떤 단점?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기구는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은 국가 소속이 아니죠. 어디? 일반 행정기관은 국가 소속이 아니라 지방정부 소속이에요. 지방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이잖아요. 오케이. 이거 아니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 아니죠. 앞에는 맞는데 여기 틀린 거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 소속이 아니라 중앙정부인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을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갑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얘도 뭐 난이도 하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이런 문제는 난이도 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되죠. 우리나라는 뭐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이 이 법의 평가 대상이 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금 이 절차에 관한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평가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재평가는 국무총리가 하는 거죠. 국무총리가 재평가를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임의사항이죠. 할 수도 있다. 임의사항입니다. 4번 국가 임사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함께 특정 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함께 합동평가를 실시하는 거지 특정평가는 아닙니다.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2개 이상의 부처에 걸친 국가의 현안 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특정평가라고 그러는 거고,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임사무를 평가하는 것을 합동평가라 그럽니다.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이죠. 에다크라시입니다. 왜? 엘빈 토플러가 무엇을? 탈관료제를 영어식으로 에다크라시라 그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매트리스 조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 모형을, 여기 틀린 거죠. 여기 틀린 거예요. 대체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탈관료제 저희가 수업 시간 누누이 말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시대 구분은 어떻게 한다? 사회과학에서 시대 구분은 어떤 것이 주류가 돼서 그 시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게 나타나면 그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핵심은 관료제입니다. 거기에 외의적으로 팀제 같은 탈관료제가 도입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대체한다, 여기 틀린 거죠. 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할은 높고 수직적 분할은 낮고 공식화 및 직권화 수준은 낮다. 봅시다. 수평적 분할은 높은 반면, 오케이, 수직적 분할은 낮고 공식화 및 직권화 수준이 낮다. 이게 무슨 수일까요? 한번 봅시다. 구조적으로 봅시다. 에다크라스는 뭐예요? 복잡성 낮아요. 공식성 낮아요. 그 다음에 직권성이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식화 낮죠? 직권화도 낮아요. 근데 복잡성이 낮죠? 오케이. 복잡성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 복잡성 중에는 뭐예요?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로 나누는 거죠.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로 나눠지는 겁니다. 수직적 분화와 수평적 분화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계층도 없고 분업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직권화 수준이 낮다. 그럴 때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복잡성이 낮은데? 해설을 보시더라도 에다크라시는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직권성이에요. 우리가 그 동영에서 풀어본 것처럼 이게 높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은 분업이 세분화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높다는 것은 구조 수직적 분화 당연히 낮고요. 수직적 분화는 낮고, 오케이. 그럼 뭐 수직적 분화가 낮다는 것은 뭐예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계층이 없어지고, 수평적 분화는 높다는 것은 특정 전문 업무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뜻으로 이게 지금 한정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분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5일장이 서져 있는 데 가죠. 그러면 병원이 하는 의원이 하나예요. 그 의사는 모든 업무를 다 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봐요. 그럼 뭐 한다? 내과, 외과 구별되죠. 내과도 아주 세밀하게 구별되죠. 호흡기 내과, 순환기 내과, 이런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수평적 분화를 여기서는 쓴 거예요. 왜? 2번이 완전히 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다 낮은데 왜 수평적 분화가 높다 그랬을까? 복잡성이 낮은데 요건 당연히 낮고 계층이 없는 게, 요건 어떤 뜻으로 썼느냐? 방금 그런 뜻이에요. 이 지문에서는. 오케이. 수평적 세분화가 좀 전문성이 세분화되어 있다. 오케이. 그런 뜻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주 전문성을 추구한다. 이런 뜻으로서 수평적 분화가 높은 반면에서 3번 지문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수험생들이 읽다가 이것을
틀렸다는 거 인식을 못 해버리면 여기에 세매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때 수평적 분할은 어떤 뜻이다? 방금 말했던 거 세밀하게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과업의 표준화나 공시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오케이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오케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미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한다? 갈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왜? 미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책임관계가 모호해지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주의합시다. 문제를 볼 때는 반드시 이 앞에 이런 수식어를 보면서 이걸 봐야지 그냥 타일관리제는 어떻게 하?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식어를 보면서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다 이렇게 골라내야 되죠. 이런 관점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탈관료제가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세밀하게 물어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 갑시다.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참 옳은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여제예요, 기여제. 우리나라 미국은 기여제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미국은 기여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한다? 또한 기금제예요, 기금제. 해설을 보시면 써놨는데 비기금제는 기금을 미리 조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만을 조달하는 영국과 독일이에요. 이에 비해 기금제는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리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뭐예요? 기금관리형 준정부조직이에요. 우리나라는 기금제입니다. 근데 봅시다. 비기금제를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미국은 기여제이자 기금제입니다. 2번. 2009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 말이 안 돼요. 2009년 여러분 공무원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09년 때도 한번 하는데 이때 2009년 때 뭐 한다?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된 거 맞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뭐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무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해당 사항이 아니죠.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준정부 조직입니다.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3번 틀렸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봅시다. 공무원연금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입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거고 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거죠. 운영은 공무원연금공단이고 오케이 인사혁신처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오케이. 4번. 3번도 틀린 거죠. 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비기여제는 죄송합니다. 기여제 우리나라 같은 기여제가 50대 50이죠. 기준소득 월액의 9% 내놓으면 정부도 9%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5대5로 부담하는 거고 그러면 50대 50이니까 비기여제는 영국 같은 비기여제는 연금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죠. 그래서 옳은 건 4번밖에 없습니다. 9번에 4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해당 페이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해당 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문 이런 내용이 전부 다 우리 기본서에 다 숙지되어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교육훈련이죠. 직장 내 훈련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 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는 거죠. OJT죠. 봅시다. 지금 10번에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육훈련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다? 강의식 교육이에요. 이 강의식 교육이 항상 기준이 되는데 강의식 교육의 장점이 뭐예요? 일시다수. 오케이? 일시다수죠.
일시의 다수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 다음 피훈련생의 사전 준비가 필요 없죠. 누구? 피교육생의 사전 준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뭐예요? 실무에 도움이 안 되죠. 흥미상실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지금 판서예요. 그러면 강의식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 훈련 기법은 실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다른 교육 훈련 기법이기 때문에 강의식 교육만 이런 장점을 갖고 다른 교육 훈련 기법은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번 다시 보시면 10번에 다시 보시면 직장 내 훈련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OJT죠. 훈련석과 달라진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쉬운 것은 뭐다? 강의식 교육. 1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봅시다. 감성훈련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에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거다. 감성훈련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OD의 핵심 기법이에요.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과제 해결책이 아니라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12명례를 2주 정도 환경과 단절시킨 상태에서 오케이? 인간 행태를 변화시키는 거지 과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전혀 안 맞는 거죠. 3번 모의 연습입니다. 오케이. 모의 연습은 뭐예요? 시뮬레이션. 흔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봐봅시다. 있죠. 이 T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감성훈련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주어진 사례나 문제의 어떤 역할을 실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역할 연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국정불명 이상한 지문이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3번 틀렸고 액션러닝은 미국 지휘사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 이걸 모르더라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태도와 행동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 향상시키기의 주된 목적이다.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하는 거 아니에요. 액션러닝은 액션 현업 병행 방식으로 우리 기본세 그대로 있잖아요. 현업 병행 방식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액션러닝이에요. 지금 액션러닝 우리 책에서 지금 두 번째 출제가 됐죠. 두 번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태도 행동 변화가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액션러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써놨어요. 참고로 미국 지휘사의 전략적 인적 자원 개발 프로그램이 뭐다는 건 좀 해설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봅시다.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 하반부로 그러니까 11번부터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 전 전후 관계나 시간적 전후 관계나 동반 관계, 변화 과정의 시간적 장단 관계를 이때 장단점이 아니라 기냐 짧냐 이거죠. 시간이 길냐 짧냐 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학습 시간, 관련 요인들 간의 발생 순서, 발생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시차 이론이잖아요. 시차 이론입니다. 그럼 봅시다. 1번.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시간적 순서를 연구하는 겁니다. 왜? 달라지니까. 왜 이 시차 이론이 연구됐다? 우리나라가 왜 효과가 없느냐는 거죠. 우리나라를 주로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에 뭐한다? 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 즉 4번 지문이죠. 시차적 요소에 대한 적절히 고려하자 정부 개혁에 왜 자꾸 실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가 시작된 게 시차 이론이고 기본서역 페이지 써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급해요. 일단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원인이 되면 그게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차후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숙성될 때까지 안 기다려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러던 게 뭐예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물이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라면과 물을 동시에 끓여버린 거예요. 선후관계가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 기다려야 된다.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알 것이 주목합니다. 정책이나 제도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겁니다. 왜? 이거잖아요. 내적 정합성이 전제되는 딱 여러분들 기본서에 최소한 2개는 내가 알으라고 이걸 써요. 보조단에 쓰라 그러는 거죠. 내적 정합, 원인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확보된 다음에 시간 변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느냐는 거죠. 인과관계에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오케이. 12번 봅시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죠. 한번 봅시다. 뭐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3가지,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쓰레기통 모형은 4가지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오케이.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문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면 안 보여요. 이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죠. 왜 임마 이것도 틀렸어. 근데 실제 또 문제 풀다 보면 시간적 압박을 당하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좀 반복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1번 당연히 틀린 거고 2번 만족 모형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에 대한만을 여기 틀린 거예요. 너무나도 맞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 병렬적이라는 건 뭐예요? 놔두고 컴퓨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주어진 순서대로 검토를 하다가 만족한 수준이 나타나면 더 이상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병렬적인 게 아니라 오케이?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지문이 아주 디테일하게 중간에 끼워 넣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한두 개를 또 더 틀리는 거예요. 2개 아예 틀렸죠. 2개 또 틀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번 에리스 모형 2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들이 표준 운영 자체를 통해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3번도 정말 맞는 표현 같아요. 근데 아니죠. 왜 아닐까요? 에리스 모형 2가 조직 모형, 회사 모형이에요. 조직 모형, 회사 모형은 하위 조직의 연합을 조직으로 보죠. 그러면 이 작자의 SOP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사 모형은 갈등을 준해결해요? 완전한 해결을 해요? 갈등을 준해결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독립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에리스 모형 2는 조직에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 조직 집합체입니다. 오케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가 아니라 반독립 상태에서 연합한 거예요. 하위 조직들이. 긴밀하게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뭐다? SOP와 SOP가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준 해결을 하는 겁니다. 4번. 최적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관련해 위험 최소화 전략 대신에 혁신적 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 정책 결정, 이 메타가 뭐예요? 초정책 결정이죠. 이 초정책 결정 단계에서 초합리성의 개념으로 혁신적인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또 단점이 있죠. 이렇게 하는데 뭐 한다? 이 최적 모형 가시면 한계 1번에서 기본서 한계 1번.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또 대안은 제시를 못 한다는 한계도 있어요. 근데 혁신적인 전략을 취하는 건 맞습니다. 어디에서? 초정책 결정 단계에서. 그래 1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풀어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번부터 네, 디테일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뭐 한다? 이 디테일성에서 한번 지문을 읽다가 한번 딱 엉켜버리면 뒷지문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예 뭐 고난이도 2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12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13번 갑시다. 정책 평가 시에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오케이?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사 이유는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 맞죠? 성숙 효과는 실제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 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실 요인은 정책 집행 기간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거고, 선발 요인은 실험 지타 및 통제 지타의 무작위 배정과 사전 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몇 번? 옳지 않은 거죠. 2번 봐봐요. 2번. 실험 대상이 사전에 측정한 내용에 대해서 친숙하게 된 거예요. 친숙하게 된 건 테스팅 효과란 말이에요. 테스팅. 실험 요인. 영어로 테스팅 효과요. 당연히 답이 2번이죠. 옳지 않은 거. 사전에 측정한 것이 내리 남아있는 거죠. 다시 측정하면 측정값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성숙 효과는 자연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실험 대상 집단이 오케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걸 이제 성숙 효과라고 그러고, 2번 지문은 테스팅 효과입니다. 13번의 답은 2번이 되고, 14번 갑시다. 피터스의 정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참여 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층 간의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된다. 답 1번이잖아요. 참여 정부 모형은 계층을 문제 삼고 나온 거예요. 계층제가 없는 평면 조직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답 1번이고, 2번 유연 정부 플렉시블이죠. 유연 신축 정부 모형은 변하는 정책 수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요. 신축 정부 또는 유연 정부 모형 A가 뭐예요? 가상 조직. 두 번째가 뭐예요? 가변적 인사관리. 다른 말로 하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폐지하라는 거잖아요. 신분보장이 폐지됐는데 어떻게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데 말이 안 되는 거고. 3번 시장 모형은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 결정자로서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가적 외웠잖아요. 다 수없이 많이 외우라는데 기업가적 역할은 뭐예요? 탈내부 규제 모형이잖아요. 기업가적 역할은 탈내부 규제 모형입니다. 탈규제 모형은 정부 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며 공익규현이 어렵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탈규제 정부 모형은 내부 규제를 체피해서 재량을 넘겨서 기업가적 정부를 추구하고, 공익은 창의성 활동주의예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무슨 내부지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규제를 체피하라는 거지 개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개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개입이죠.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뭘 설명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틀린 지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 4번도 틀린 거죠. 14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갑시다. 뭐 간단한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하는 겁니다. 국회는 삭감 삭제는 자유롭게 하고 증액과 설치는 행정부가 동의했을 때만 하는 거니까. 2번 법률안의 의결 기한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 심사를 마쳐야 되는 게 아니라 12월 2일이 30일 전이에요. 본회의가 의결해야 됩니다.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는 게 아니라 12월 2일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이고 본회의가 의결을 마쳐야 되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뭐한다? 제2요건이 있습니다. 틀렸죠?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됩니다. 오케이. 15번에 4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서 구성률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성률을 갖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뭐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 요건 15번에 답은 4번입니다. 16번 갑시다. 일답스키 예산 형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은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겁니다. 써놨죠?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얘가 전에 그러니까 2009년도 지방적 7급 시험에 거의 유사한 거의 반복이거든요. 2009년도인데 이건 이제 모르더라도 우리가 희소성의 개념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풀어도 대강 풀 수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국가의 경제력이 뭐 해설지 있으니까 경제력이 크다 작다죠. 국가의 경제력이 크다 작다. 오케이. 그럼 자원이 있다는 거죠. 재정 예측 가능성이죠. 예측 가능성이 뭐한다? 예측 가능성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봐봐.
경제력이 없어요. 자원이 극히 부족하는 거죠. 예측도 안 돼요. 이게 총체적 기술성에서 나오는 반복 예산이에요. 이쪽 봅시다. 경제력은 굉장히 크죠. 예측 가능성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걸 전부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점증 예산이 점증. 그럼 얘가 선진국이고 얘가 전형적으로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총체적 희소성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봅시다. 국가의 경제력은 낮죠. 낮죠. 근데 예측력이 높아요. 여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얘는 아니고 오케이, 반복 예산도 아니에요. 그러면 봅시다. 또 하나 이쪽은 경제력은 작지만 예측 가능성은 높죠.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양출 재입 또는 이걸 세입 예산이라고 해요. 이쪽은 보충적 예산이라고 합니다. 재정이 큰데 예측이 안 되니까 보충적으로 추가되는 게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 두 개인데 이런 경우는 세입 예산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경우가 이제 세입 예산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이제 보충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2009년도 지방직 7급 시험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보시면 되고 17번 갑시다.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려한 겁니다. 오케이. 1번 좀 치우고 갑시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 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될까? 조세지출 예산은 조세지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조세지출이 뭐예요? 조세감면이잖아요. 이 조세지출, 조세감면은 법률로 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한다?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2번. 통합재정은 일반에게 특별히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도 통합재정 수준의 계산에 포함하죠. 특히 융자지출은 적자 요인으로 편성하는 거죠. 답 2번이잖아요. 여기서 물론 기금을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으로 나누면 물론 금융성 기금만 포함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비금융성 기금만 포함하고 금융성 기금 포함 안 되는 거죠. 근데 기금을 금융성, 비금융성으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기금으로 내면 우리나라 기출문제 패턴은 통합예산에 포함한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성인재산제도는 각 지출부서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이거 말이 안 되죠. 무슨 지휘 아래요? 그럼 각 부처보다 얘들이 상위는 아니죠. 얘와 얘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장 협의하여 제시한 오케이?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서장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라는 제시하면 그걸 지휘라는 표현은 안 되죠. 그 다음 재정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인재계산서를 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남녀평등에 오케이? 성평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업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된 사업만 성인재산을 작성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의 재정사업을 성인재산을 하면 뭐 어쩌자고요. 성평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거, 간접적으로 관여된 것만 합니다. 해설시 써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4번 예비타당성이죠.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본고 환경분야는 아직 적용 아니죠. 다 포함되는 거죠. 오케이. 500억 이상, 엔드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인 사업은 다 예비타당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거 제거하고 그런 건 아니죠. 다 몇 번이고? 2번밖에 없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갑시다. 이겁니다. 이 문제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 18번하고 20번 문제가 아직 행정학에서 우리 수험행정학이죠. 행정학은 다뤘고 수험행정학에서 안 다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출처선화주 제일 밑에 해설지 박용치 교수님의 이제 기본서에 주로 다룹니다. 이 교수님은 박용치 교수님은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아마 지금은 연세가 정년을 하시고 연세죠. 꽤 연세가 되신 분 정년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분의 이제 기본서에서 주로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지금은 내가 이 문제 해설 강의 시간에 이걸 설명을 해버리면 이거 설명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지를 박용치 교수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달아놨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 답만 한번 봅시다. 1번 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 수준 및 거시 수준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게 아니라 혁신 확산이잖아요. 정책을 혁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시 수준에서 있는 게 아니라 중범위와 거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번은 틀린 거고 2번 혁신의 초기 수용자는 소속 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이에서 여론 선도자일 답은 맞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 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과 이웃 지역으로부터 모방을 통해 계층적 확산으로 구별할 수 있다. 3번 제가 해설 써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게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내려온 것을 계층적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이웃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뭐예요? 공간적 확산이라고 그러죠. 옆 동네에서 들어온 것이 공간적인 확산이고 상하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내려온 것을 계층적 확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로저스에 따르면 혁신 수용 시간에 따라 수용자의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 누적 도수는 정규 분포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혁신 과정은 혁신 수용 시간에 따라 선도자, 초기 수용자, 초기 다수, 후기 다수, 지체자 수가 정규 분포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 도수를 나타내면 S자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틀린 겁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고 좀 해설지를 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나 기출문제 수업 때 과정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거 30-40분이 넘는 기본 베이스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해설지 보는 손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번 갑시다.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겁니다. 80년대 이후니까 신성과주 예산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80년대 이후잖아요. 그때 이 80년대 이후의 성과주의는 40년대 성과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성과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과주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작 성과 측정, 사업원가 선정, 성과 예산의 연계 등의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오케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케이? 왜요? 정부 영역은 추상적인 게 많기 때문에 발생지역 복식부기 또는 프로그램 예산 분류를 도입했다 할지라도 성과 측정 등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2번 중기 재정 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 건전성 등 중장기 거시 재정 운영의 효과적인 축을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는 게 단년도가 아니죠. 1년 단위로 끝나버렸는데 무슨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 계획 자체가 뭐예요?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단년도 예산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 후에 다 바뀌어버린데? 그래서 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 재정 계획이 나오게 된 겁니다. 2번 틀렸죠? 3번 봅니다. 하향식 예산 편성 제도는 추계한 예산 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분별 부처별로 배분하는 예산의 운영상의 효율성이에요. 부분적 배치적으로 하는 거. 오케이? 이게 아니죠. 이게 이제 배분적 효율성이죠. 한번 봅시다. 그 해설 보시면 하향식 예산 편성 제도는 추계한 예산 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분별 부처별로 배분하죠. 이걸 배분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액을 결정하는 게 배분적 효율성이고, 그럼 기술적 효율성 제가 참고 써놨죠. 오케이, 개별 지출 차원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해당 영역에 페이지를 써놨으니까 기본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4번 총액 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분별 부처별 예산 사용을 할당하는 직권화된 예산 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 배분보다 세무랑 관리 통제 필요성에 따라 부처를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총액만 통제하고 각 부처에 자유를 준 거예요. 총액만 주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1월 31일까지만 한다?
중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월 31일까지 총액을 주는 거죠. 그러면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오케이? 부처를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니죠.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0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죠.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봅시다. 이 20번 문제는 제가 써놨죠. 출처 한국공공관리학보 신준석 김민종 교수의 논문인데 한번 봐봅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휴리스틱의 오류는 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무작위로 K명의 이원회를 구성하라고 하고 K가 2일 때와 8일 때 어느 경우에 구성하는 이원회의 경우의 수가 더 클 것인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2일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합니다. 이는 2명의 이원회를 생각하는 것이 8명의 서로 다른 이원으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2명일 때와 8명일 때 조합의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이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오케이. 상상의 용이성입니다. 그러면 대표적 휴리스틱에 이용 가능 휴리스틱에 쭉 있고 A가 써져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설명 안 하면 너무 장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해설지를 보시고 답은 3번이라는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이 문제나 그러니까 18번의 문제와 20번의 문제는 제가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지속되는 문제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 일시적인 문제, 일회용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20번 같은 문제가 많은 논문이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지속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계속 그 논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기출문제나 그럴 때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체감적으로 다른 과목도 좀 어려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어려우면 커트라인 좀 내려갑니다. 좀 내려가는데 항상 상위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점수에 커트라인 좀 하향할 건데 많이 하향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참고로 올 상반기 서울시 7급이 580 그러니까 평균 80점이었습니다. 컷이. 더 내려갈 건 같습니다. 80점대는 좀 내려갈 것 같고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뭐 차후에 좀 해봐야죠. 뭐 표본을 좀 뽑아서 해봐야 될 거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급은 이제 국가직 7급이 끝났잖아요. 서울시하고 지방직 7급이 있습니다. 오케이. 역대 통계로 보면 행정학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고 행정학은 뭐예요? 국가직 7급보다는 뭔가 지방직 서울시 7급이 특히 이제 좀 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약간 역대 지방직 좀 더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기출문제나 또는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국가직이 안 나왔어요. BTRS도 안 나왔고, BTORS도 안 나왔고, B2A 방식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 또는 4차 산업혁명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동형 모의고사 할 때 우리가 다뤘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와 동형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좀 반복 학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기본서 모르면 꼭 해당 기본서 내용을 좀 정독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